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한철호입니다. 올해 48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 입으로 제 과거를 말한다는 것이, 그것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를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북한이라고 하면 텔레비전에서 보시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군사 퍼레이드, 미사일,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런 거창한 것들에 관한 게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특수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폭풍군단 상급 공격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서 가장 정예 중의 정예라고 할 수 있는 부대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믿기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오직 명령만 수행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제 아들 은성이 때문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있는 2,500만 동포들을 위한 희망의 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평양에 들어간 건 23살 때였습니다. 1999년이었죠. 함경북도 산골에서 자란 제게 평양은 그야말로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당의 심장부가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선발 과정은 혹독했습니다. 1000명 중에 1명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체력은 기본이고 정신력, 충성심, 가족 배경까지 모두 검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남쪽 군인들과 싸우다 전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요. 그런 배경이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가족에 대한 미련이 없는 사람, 오직 당과 수령님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을 원했으니까요. 훈련소는 평양 외곽,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산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6년을 보냈습니다. 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50km를 완전 무장하고 행군했습니다. 그것도 산길로요. 겨울에는 눈이 허리까지 쌓여도 그대로 행군했습니다.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날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쓰러지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그대로 탈락이었습니다. 격투 훈련은 더 혹독했습니다. 우리는 맨손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수백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인형으로 연습했지만 나중에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람의 급소가 어디인지, 어떻게 하면 소리도 없이 제압할 수 있는지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폭발물 제조와 해체 훈련도 받았습니다. C4, TNT, 그리고 일상적인 물건들로 어떻게 폭발물을 만드는지 배웠습니다. 비료, 설탕, 휘발유 같은 흔한 것들로요. 남한에 침투했을 때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임무를 수행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지리, 풍습, 말투, 유행가까지요. 우리는 남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제가 서울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때 배운 겁니다.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수없이 봤습니다. 물론 그건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훈련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물훈련이었습니다. 겨울에 얼음물에 잠수해서 몇 분씩 버티는 훈련이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질 때까지 물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야만 진짜 공격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300명이었던 동기들 중에 끝까지 남은 건
23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졸업식 날 수령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해외 공작 부서에 배치됐습니다. 직책은 상급 공격원이었습니다. 제 임무는 남한의 침투에 지정된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그때 달랐지만 기본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임무는 2006년이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나가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북한 막세상을 봤습니다. 베이징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거리에 자동차가 넘쳐나고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식당마다 음식이 풍족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남한과 제국주의 국가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배웠는데 제가 본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훈련받은 내용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건 세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훈련소 시절부터 제게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차승용이었습니다. 승용이는 저보다 한 살 위였고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할아버지는 항일발치산 출신이었습니다. 이른바 빨간 피가 흐르는 집안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훈련 성적은 항상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제가 사격에서 1등을 하면 승용이는 격투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제가 행군 기록을 깨면 승용이가 수중 훈련에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교관들은 우리 둘을 자주 비교했습니다. 한철호와 차승용, 너희 둘 중 누가 진정한 전사인지 보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 착같이 훈련했습니다. 이상한 건 그러면서도 우리는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훈련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오면 우리는 종종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임무에 대해서,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승용이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전략적인 사고에 뛰어났죠. 저는 현장 실행력이 강했고요. 철호야, 너와 나는 언젠가 큰일을 할 거야. 승용이가 어느 날 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영웅이 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꿈을 꿨습니다. 남한을 해방시키고 온 민족이 수령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날을요. 졸업 후 우리는 같은 부서에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직책은 달랐습니다. 저는 현장 공작원이었고 승용이는 기획 쪽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현장보다는 안전한 본부에서 일하는 게 더 좋은 자리로 여겨졌으니까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면 승용이가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역시 철호야, 잘했어.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무렵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승용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때 북한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후계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숙청됐습니다. 심지어 고위 간부들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승용이의 아버지도 그 바람에 휘말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파벌 싸움에서 밀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승용이는 더욱 필사적이 됐습니다. 자기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공을 세워야 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2008년이었습니다. 아내 박순희는 평양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친구의 소개로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로 떠날지 모르는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부에서는 오히려 결혼을 권장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순이는 제 직업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너무 많이 묻는 게 오히려 위험했으니까요. 결혼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009년 4월 15일 태양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은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은혜은 별성, 은혜로운 별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작은 손, 작은 발,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는 그 눈.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녹아내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한다. 그게 제 첫 생각이었습니다. 은성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렸지만 그것도 귀여웠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면 은성이는 제 무릎에 앉아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순이는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배급이 끊겨도 은성이만큼은 굶기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아서라도 은성이 밥은 챙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자주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임무가 있었으니까요. 한 번 나가면 몇 달씩 소식이 끊겼습니다. 순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돌아오면 조용히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은성이가 3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한 달간의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성이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성이가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제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으로. 조국보다, 당보다, 수령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으니까요. 2012년 가을, 저는 중대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평양본부로 긴급 소환됐고 회의실에는 승용이를 포함한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무, 이번 임무는 특별하네. 국장이 말했습니다. 남조선 심장부를 타격하는 작전이야. 테이블 위에 펼쳐진 지도에는 서울 강남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이 만나는 하루 수십만 명이 지나다니는 그곳이었습니다. 목표는 출퇴근 시간대 동시 다발 테러네. 지하철역 내부 3개 지점에서 폭발물을 터뜨리는 거야. 인명피해가 클수록 좋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러가 아니야. 승용이가 말했습니다. 남조선 정권에 경고하는 거지. 그들의 심장부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침투 경로, 폭발물 제조 방법, 시간대, 탈출 경로까지 세세하게 계획됐습니다. 한철호 동무가 적임자야. 국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번 임무를 성공시키면 동무의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을 거야. 역사의 길이 남는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뛰었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머릿속에는 은성이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승용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철호야, 이번 임무는 정말 중요해. 나도 이 작전 기획에 깊이 관여했어. 성공하면 우리 둘 다 큰 공을 세우는 거야.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친구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더의 절박한 눈빛이었습니다. 알겠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강남역, 수십만 명의 사람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 모두 은성이 같은 누군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은성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4살이 된 은성이는 작은 나뭇가지로 땅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은성아, 뭐 그리니? 아가지요.
이거 아바지. 서툰 손으로 그린 사람 모양이었습니다. 머리, 몸통, 팔다리, 그리고 웃는 얼굴. 아바지는 언제나 집에 있어요. 아바지는 일이 있어서 가끔 나가야 해. 그럼 은성이도 같이 가요. 안 돼. 은성이는 여기서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은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사람 하나를 더 그렸습니다. 이건 은성이 아바지 옆에 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비는 3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저는 매일 본부에 나가 서울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강남역의 구조, 지하철 노선, 유동인구, CCTV 위치까지 모든 것을 외웠습니다. 폭발물은 현지에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침투시켜둔 협조자가 재료를 준비해두기로 했습니다. 제 임무는 그것을 받아서 폭탄을 제조하고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새벽마다 산을 뛰었고 폭발물 제조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폭발하는 지하철역,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피로 물든 바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저 자신. 순이가 눈치챘습니다. 동무,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이 안 좋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저는 은성이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때는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성아, 아바지가 선물 줄게. 제 운동화를 벗어서 은성이에게 신겨봤습니다. 당연히 컸습니다. 은성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아바지 신발 너무 커요. 그래, 지금은 크지. 하지만 은성이가 크면 딱 맞을 거야. 그때까지 아바지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 운동화 한 짝을 은성이에게 주고 한 짝은 제가 가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뭔가 은성이와 연결된 걸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은성이가 잠든 후 순이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무, 이번 일이 위험한 거죠?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네. 돌아올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고 나면 나만 당국에 체포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공작원의 운명이었으니까요. 최선을 다하겠네.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은성이를 부탁해요. 은성이만큼은 잘 키워주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동무가 직접 키워야죠.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출발 사흘 전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본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했고 복도에는 보이부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국장실로 들어가자 승용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한철호 동무 안개. 국장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동무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네. 제보요? 동무가 임무를 배신하려 한다는 제보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증거가 있네. 승용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가 중국에서 남한 정보기관과 접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교하게 조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승용이가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베이징의 한 찻집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이 합성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알았습니다. 승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승용이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친구가 저를 배신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승용이의 아버지가 숙청 위기에 처했고 승용이는 큰 공을 세워서 가문을 지켜야 했습니다. 강남역 작전이 성공하면 그 공은 모두 기획자인 승용이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유능한 실행자가 있으면 공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국장 동무,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철호 동무 안타깝지만 조사가 필요하네. 당분간 동무는 자택에서 대기하게. 자택 대기.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가족까지 연루됩니다. 순이와 은성이도 위험해집니다. 국장, 동무, 제발 나거게. 그렇게 저는 쫓겨났습니다. 복도를 나서는데 승용이가 뒤따라왔습니다. 철호야, 미안하네.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 우리 집안을 지켜야 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나를. 우리 가족을 걱정하지 마. 내가 조용히 있으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만약 내가 뭔가 시도한다면. 승용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성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여기서 승용이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즉시 체포될 것이고 가족은 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내가 이럴 사람인 줄 몰랐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철호야.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어. 승용이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번 뒤돌아보더니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미친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조사가 시작되면 저는 끝입니다.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의심받는 것 자체가 죄였으니까요. 순이와 은성이를 살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지는 것. 하지만 어떻게? 집에 도착했을 때 순이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동무, 보이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성이는 괜찮아요. 방에서 자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은성이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이 아이도. 그런 말을 순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순이, 잘 들으시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하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북한에는 남한으로 침투하기 위한 딴굴이 여러 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견된 건 4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딴굴은 더 많았습니다. 제오땅, 그건 공식 기록에도 없는 딴굴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파기 시작해서 1990년대 초에 완성됐지만 북한 내부의 경제 위기로 유지 보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딴굴이 여전히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요. 출구는 경기도 양주 어느 산 근처였습니다. 문제는 그 딴굴로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북한군의 감시가 삼엄했고 딴굴 입구는 군사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침투와 은신이 제 전문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준비했습니다. 순이 몰래 집안에 숨겨둔 장비들을 챙겼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 압축 식량, 물, 손전등, 나이프, 그리고 은성이의 운동화 한 짝. 순이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부에서 비밀 임무를 받았소. 며칠 안에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순이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옷을 다시 한번 매만져 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은성이를 부탁하오. 알겠어요. 은성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은성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작은 코, 포동포동한 볼, 가만히 숨 쉬는 입술. 은성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꼭 다시 만나자. 기다려라. 은성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용기가 꺾일 것 같았습니다. 평양에서 개성까지는 기차를 탔습니다. 특수부대 신분증이 있어서 검문은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개성에서 내려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산속을 걸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숲속으로만 다녔습니다. 밤이 되자 군사지역에 접근했습니다. 망원경으로 관찰했습니다. 보초가 2명 있었습니다. 4시간마다 교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교대 시간은 새벽 4시였습니다. 새벽 3시 55분, 저는 움직였습니다. 보조들이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접근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첫 번째 보초를 제압했습니다. 목을 조였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기절시킬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땅굴 입구는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작은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소음을 최소화한 폭약이었습니다. 폭발음은 작았지만 철문은 열렸습니다. 땅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습하고 차가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이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기어갔습니다. 땅굴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어른이 서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어가야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어둠과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가끔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땅굴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배낭에서 은성이의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작은 운동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성아, 아버지가 간다. 너를 데리러 간다. 다시 기어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갑자기 앞이 막혔습니다. 무너진 구간이었습니다. 돌과 흙이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나이프로 필사적으로 파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파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몸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날카로운 돌의 옷이 찢어지고 살이 베었습니다. 하지만 통과했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14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몸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식량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30분 정도 쉬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쉬면 안 됐습니다. 추격조가 올지도 모릅니다.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환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빛은 선명해졌습니다. 출구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렸습니다. 철문이 있었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빗장은 안쪽에 있었습니다. 빗장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였지만 달콤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산이었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은성아, 아버지가 여기까지 왔다. 이젠 너를 데려올게.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마을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양주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었습니다. 손과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이 모습으로는 어디도 갈 수 없었습니다. 폐가를 찾았습니다. 마을 외곽에 무너진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숨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 마을의 빨래터 근처로 갔습니다. 누군가 널어놓은 옷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업복 한 벌을 가져왔습니다. 근처 공터의 수도로 가서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흙과 배를 씻어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은 없었지만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걸어서 양주 시내로 갔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아내 점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처럼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물 한 병을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손님, 1,500원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일자리가 있습니까? 점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일자리요? 여기는 아르바이트 안 뽑는데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청소, 포드레실, 뭐든지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때 점장인 듯한 사람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점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점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일자리 찾으시나요? 예.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마침 새벽 시간대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신분증 있으세요? 그게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 며칠 일해보고 신분증 재발급 받으시면 정식으로 고용하는 걸로. 급여는 일당으로 드릴게요. 하루 5만원 어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첫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편의점 일은 단순했지만 낯설었습니다. 상품 진열, 청소 계산. 북한에서는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건 손님들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경계하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고 따라했습니다. 3일쯤 지나자 점장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일 잘하시네요. 정식으로 고용하고 싶은데 신분증은 언제쯤 만드실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불법 체류자였으니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 공작원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편의점을 떠났습니다. 점장님께는 미안했지만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몰래 떠났습니다. 계산대에 편지 한 장을 놓고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번 돈 35만원을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2013년 1월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강남역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었는데 물결처럼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들, 교복 입은 학생들,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들. 여기를 폭파하라는 지령을 받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많은 생명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라고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토했습니다. 한참을 화장실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북한 특수부대 공작원, 배신자, 탈북자, 아니면 그냥 아들을 찾는 아버지.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강남역 근처를 며칠 동안 헤맸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이 없어서 아무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날, 한 해장국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종점해장국이라는 간판이 달린 낡은 가게였습니다. 문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방 보조 구함, 숙식형, 신분 무관, 신분 무관. 그 세 글자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였지만 손님 몇 명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저 일자리를 구하는데요. 밖에 공고가 붙어 있어서. 주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일 해본 적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 뭐 됐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힘쓰는 일 많이 했네요. 예. 신분증은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왜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한참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정이 있나 보네. 됐어요. 안 물어볼게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무엇이든요. 여기서 절대 문제 일으키지 말 것. 알겠죠? 예, 약속하겠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새벽 5시까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종점해장국의 주방 보조가 됐습니다. 주인 조갑수 씨는 과문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만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갑수 씨는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끔 제가 멍하니 서 있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무슨 일 있나? 아니요, 아무것도요. 거짓말하지 말게. 나도 젊었을 때 독일 광산에서 일했어. 거기서 온갖 사람들 다 봤지. 자네 같은 눈빛도 봤고. 어떤 눈빛 말입니까? 도망치는 사람의 눈빛. 뭔가에서 도망치고 있는 거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갑수 씨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됐네. 내일이나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자네가 뭘 숨기고 있든 여기서만큼은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해장국집 일은 곧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배달까지 모든 걸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제게 피난처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은성이를 데려올 돈으로. 해장국집에서 일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탈북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은성이를 데려오려면 브로커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를 찾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사기꾼도 많았고 북한 정보기관이 심어놓은 이중 스파이도 있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해장국 집에 오는 손님들 중에 탈북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과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형님, 혹시 브로커 아는 분 있습니까? 브로커? 가족 있어요. 예. 아들이 북에 있습니다. 아이고, 그거 참 힘드시겠네요. 그들을 통해 조금씩 정보를 얻었습니다. 브로커들의 이름, 연락처, 그리고 수법까지요. 한 달 후 마침내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만난 곳은 구로의 한 찜질방이었습니다. 브로커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김 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드님이 북에 있다고요? 예. 나이가 5살입니다. 어디야? 평양입니다. 김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양은 어렵습니다. 국경 지역도 아니고 감시가 삼엄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있긴 있죠.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얼마입니까?
평양에서 중국 국경까지 데려오는데 1천만 원. 중국에서 태국 거쳐 한국까지 데려오는데 1천만 원. 총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해장국 집에서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1년을 모아도 1,8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선불입니까? 반은 선불, 반은 중국 도착 후 지불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1천만 원을 주셔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평양이라 어려워요. 게다가 김 사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게다가 아드님 어머니는요? 같이 나오시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내도 데려올 수 있습니까? 가능하긴 한데 비용이 2배가 됩니다.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일단 아들만이라도 먼저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뭡니까? 당신 누구세요? 평양에 가족이 있다는 건 보통 경우가 아닌데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을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저도 북에서 왔습니다. 먼저 나왔고 이제 가족을 데려오려는 겁니다. 언제 나오셨는데요? 작년입니다. 공식 경로로? 아닙니다. 김 사장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대신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죠. 당신이 누구든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500만 원을 입금해주세요. 계좌번호 드릴게요. 그럼 평양 쪽에 연락을 넣겠습니다. 500만 원. 제가 가진 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해장국 집으로 돌아와 갑수 씨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200만 원만요. 갑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0만 원? 무슨 일인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꼭 필요한 돈입니다. 자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다만 가족 문제입니다. 갑수 씨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가 뭘 숨기고 있는지 나는 다 알아. 북에서 왔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바보인 줄 아나? 말투, 행동, 모든 게 다르네. 처음엔 조선족인 줄 알았지. 하지만 자네는 북에서 온 거야.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네 손을 봤을 때 알았어. 그건 노동자의 손이 아니야. 사업꾼의 손이지. 그리고 자네 눈빛. 늘 경계하고 있잖아. 주변을 관찰하고 출구를 확인하고. 갑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안 써. 자네가 뭘 했든 말이야.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 사장님, 200만 원이지? 줄 테니 가져가게. 대신 조건이 있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가족을 데려오거든 여기 한번 데려오게. 내가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김 사장에게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평양 쪽에 연락했습니다. 아드님 위치 파악했고요. 지금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순이도 괜찮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감시가 붙어 있어요. 감시요? 당신 아내와 아들이 일종의 볼모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신을 잡기 위한 미끼로요. 승용이었습니다. 승용이가 순이와 은성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데려올 수 있으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꼭 데려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해장국집 일이 끝나면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만 잤습니다. 갑수 씨가 걱정했습니다. 자네, 그렇게 하다가 쓰러지겠네.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 제게는 전부입니다. 갑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을 평양에서 국경까지 이동시켰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언제 도착합니까?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아내는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분은 함께 못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시가 너무 심했어요. 아이만 빼내는 것도 겨우였습니다. 아내분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순이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신문을 받을 겁니다. 신문.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문, 협박, 그리고 아마도 수용소. 제발, 순이도 데려와 주십시오. 돈은 더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경계가 너무 심해졌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순이, 미안합니다. 당신을 버리고 왔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성이는 살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살아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성이를, 내 아들을 드디어 만난다.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서울의 한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드님이 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소파에 은성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4개월 만에 보는 은성이었습니다. 아니, 5개월이었습니다. 은성이는 많이 말랐습니다. 볼이 쏙 들어가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은성아. 은성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래, 은성아. 아버지다. 은성이가 일어나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꽉 안았습니다. 작은 몸, 가벼운 몸무게,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은성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늦었다. 은성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은성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 사장이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은성이가 진정됐습니다. 얼굴을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재, 어머니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늦게 오신다. 은성이를 먼저 보내신 거야. 언제 오세요? 곧 오실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올지, 올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은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성이는 아버지랑 있으면 괜찮아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김 사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금액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드님 관련 서류도 드릴게요. 서류? 신분 관련 서류입니다. 일단 임시로 만든 거고 정식으로는 통일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당신 신분이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루십니다. 하지만 아이 교육이나 병원 같은 거 생각하면 언젠가는 해야 해요. 고민이 됐습니다. 신고를 하면 제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안 하면 은성이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김 사장이 나간 후 은성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은성아, 배고프지? 나. 그럼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은성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해장국 집으로 갔습니다. 갑수 씨가 은성이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아드님이구만. 잘 왔다. 꼬마야. 안녕하세요. 은성이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배고프지? 아저씨가 맛있는 거 해줄게. 먹고 싶어? 밥이요? 밥. 하하, 그래. 밥이 최고지. 잠깐만 기다려. 갑수 씨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따끈한 백반과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반찬이 나왔습니다. 은성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와, 많이 먹어. 많이. 은성이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먹더니 점점 빨라졌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천천히 먹어, 은성아. 체한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밥 한 그릇을 금방 비웠습니다. 더 줄까? 은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수 씨가 밥을 더 퍼다 줬습니다. 두 그릇을 먹고 나서야 은성이가 멈췄습니다. 배가 불룩했습니다. 많이 먹었네. 이제 괜찮아. 네, 아버지. 맛있었어요. 갑수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로 잠깐 이리 와봐. 주방으로 갔습니다. 자네 아들 데려왔구만. 잘했네. 사장님 덕분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아이를 어디서 키울 건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집 다락방이 비어있네. 거기서 지내게. 좁지만 괜찮을 거야. 사장님, 됐어. 그 대신 집세 대신 일을 더 열심히 하게.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와 은성이는 해장국집 다락방에서 살게 됐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우리에게는 집이었습니다. 은성이는 적응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어 했지만 아이들은 원래 적응력이 빠릅니다. 한 달쯤 지나자 웃음도 나오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을 꿨습니다. 어머니. 은성이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은성아, 괜찮아. 아버지가 여기 있어. 어머니가 어디론가 끌려가요. 꿈이야, 은성아. 꿈일 뿐이야.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꿈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한편 저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북한에서 추격조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승용이가 저를 찾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했습니다. 집 근처에 낯선 사람이 있으면 확인했습니다. CCTV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비상 탈출로도 만들어뒀습니다. 갑수 씨가 알아챘습니다. 자네 아직도 쫓기고 있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자네를 찾는 건가? 제가 북에서 좀 특수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위험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해야 합니다. 갑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조심하게.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하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2013년 8월 뒤였습니다. 은성이와 함께 산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해장국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은성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은성이를 재우고 저는 창문 너머를 지켜봤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골목에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해장국집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추격조였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다음 달 갑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며칠만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 어제 밤에 수상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를 찾는 것 같습니다. 갑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북에서 온 건가? 아마도요. 어떻게 할 건가? 일단 은성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디로? 고민했습니다. 어디가 안전할까요?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 보는 건 어떤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신분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자네와 아들이 위험한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철호야, 나.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승용이었습니다. 승용이. 오랜만이네. 잘 지냈나? 무슨 용건인가? 용건? 차가워졌네. 우리 친구였잖아. 이제 우리는 친구가 아니네. 그렇긴 하지. 하지만 얘기는 할 수 있지 않겠나? 무슨 얘기? 만나자. 오늘 저녁 7시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혼자 와. 만약 안 가면 인성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감히. 철호야, 난 이미 내 아들을 한 번 놓쳤어. 2번은 놓치지 않을 거야. 오늘 저녁 7시 꼭 안 나오면 알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갑수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전화였나? 만나자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누가? 북에서 저를 쫓아온 사람입니다. 가면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안 가면 은성이가. 그럼 경찰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갑수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 자네가 만나러 가는 동안 내가 은성이를 안전한 곳에 숨겨놓겠네. 어디에요? 내 조카 집이야. 인천에 살거든. 거기라면 안전할 거야. 하지만 됐어. 자네는 그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끌게. 그 사이 내가 은성이를 옮기고 경찰에도 연락하겠네. 사장님, 위험합니다. 그 잠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잖나. 그리고 나도 젊었을 때 좀 했네. 걱정하지 말게. 갑수 씨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후 5시 갑수 씨가 은성이를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은성아, 아저씨랑 재미있는 데 갈 거야. 아바지는 일 보고 나중에 올게. 아바지도 같이 가요. 아바지는 중요한 일이 있어. 은성이는 아저씨 말씀 잘 듣고 있어. 알았지? 은성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본능으로 뭔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은성아, 걱정하지 마. 아바지가 꼭 데리러 갈게.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은성이와 갑수 씨가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안전하기를, 제발 무사하기를. 저녁 6시 30분, 저는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따라오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10번 출구에 도착했을 때는 6시 55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7시 전가 승용이가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철호야, 왔구나. 용건이 뭔가 급하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라도 나누지. 인사는 됐네. 승용이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평양으로 돌아가는 거야. 무슨 소리인가? 너는 임무를 완수해야 해. 강남역 폭파 작전 말이야. 그건 이미 끝난 일이네. 끝난 게 아니야. 넌 배신자야, 철호야.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친 반역자지. 하지만 기회를 주겠어. 지금이라도 임무를 완수하면 용서해 주겠어. 만약 거부하면 은성이를 다시 북으로 보내겠어. 그리고 순이는 지금 우리 손에 있어. 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수용소는 못 갔지만 감시 생활을 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임무를 완수하면 순이도 풀어주겠어. 거짓말이네. 거짓말.
이걸 봐. 승용이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순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낡은 옷을 입고 어딘가 허름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다시피 살아있어. 하지만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진이 마지막이 될 거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여기서 승용이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순이는, 은성이는 시간을 주지. 3일 안에 결정해. 3일 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 내 답을 듣겠어. 만약 거부하면 그럼 은성이를 찾아내서 북으로 보내겠어. 그리고 순이는 뭐 알 거 아냐. 승용이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두 남자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주위를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무를 수행하면 수백 명이 죽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순이와 은성이가 위험합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연인들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제 가족을 위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갑수 씨였습니다. 저 은성이 안전하게 인천에 도착했네. 걱정하지 말게. 감사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됐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험한 거 아닌가?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집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해장국집 다락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성이가 없는 방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은성이의 작은 이불을 만졌습니다. 아직 은성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은성이에게 줬던 그 운동화였습니다. 은성이가 너무 커요라고 했던 그 운동화. 이제 은성이가 신으면 맞을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갑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 정보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갑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 자수하려는 건가?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자수하면 아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갑수 씨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려나? 예. 은성이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갑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네.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통해 연락해보겠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한 남자가 해장국집으로 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한철호 씨죠? 저는 국가정보원 박 팀장입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앉으십시오. 조 사장님께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시라고요? 예. 언제 남하하셨습니까? 작년 12월입니다. 공식 경로가 아니고 제오땅구를 통해 왔습니다. 박 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오땅구? 그건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전히 사용 가능합니다. 왜 귀순하셨습니까? 아니, 왜 이제야 신고하시는 겁니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강남역 폭파지령, 승용이의 배신, 은성이를 살리기 위한 탈출,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박 팀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승용이라는 북한 요원이 현재 남한에 침투해 있고 당신을 협박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강남역 폭파를 강요하고 있고요. 예. 3일 후에 만나기로 했다고요? 예. 모레 저녁 7시입니다. 박 팀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철호 씨,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철호 씨가 우리와 협조해야 합니다. 차승용을 체포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속대로 만나러 가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신호를 주시면 우리가 체포하겠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한철호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 팀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말씀하시오. 한철호 씨도 북한 공작원입니다. 비록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불법 입국했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철호 씨가 협조하신다면 그리고 이번 작전이 성공한다면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 아들 은성이만은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아드님은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레가 됐습니다. 2013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여름 장마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박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철호 씨 준비됐습니까? 예. 우리 요원들이 강남역 주변에 배치됩니다. 한철호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개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착용하세요. 작은 장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선 송신기입니다. 단추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옷에 달고 계시면 우리가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5시 저는 해장국집을 나섰습니다. 갑수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게. 꼭 돌아와야 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성이 잘 부탁하네. 알고 있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6시 40분이었습니다. 10번 출구 아픈 우산을 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보원 요원들이 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잡지를 보는 척하는 사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 커피숍 창가에 앉은 사람, 모두 요원들이었습니다. 7시 정각 승용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2명의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철호야, 왔구나. 결정했나? 만나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하면 안 되나? 사람이 너무 많네. 조용한 곳으로 가자. 승용이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나? 아니네. 그저 남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네. 승용이가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어디로 가지? 저 위, 옥상 공원으로 가자.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승용이와 그의 부하 둘, 그리고 저. 좁은 공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세게 내렸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좋아, 이제 말해봐. 결정했나? 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겠네. 뭔데? 왜 이러는 건가? 승용아, 우리 친구였잖아. 승용이가 비웃었습니다. 친구? 철호야, 세상에 영원한 친구는 없어. 있는 건 이익뿐이야. 그래서 나를 배신했나? 배신? 난 내 가족을 지킨 거야. 너도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배신했잖아. 우리 똑같아. 우리는 다르네. 어떻게? 나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네. 아직 안 죽였을 뿐이지. 앞으로 죽일 거잖아. 안 하네. 승용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강남역 폭파 안 하겠네. 나는 더 이상 살인 기계가 아니네. 철호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들은 대로네. 나는 거부하네. 승용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럼 은성이는, 순이는 미안하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네. 하지만 은성이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네. 자네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승용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감히.
승용이가 제 킷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총을 꺼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움직였습니다. 승용이보다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달려들어 승용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승용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부하가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을 발로 차서 제압했습니다. 다른 한 명이 등 뒤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쳤습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힘이 풀렸습니다. 승용이가 총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총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자네 혼자서는 날 이길 수 없네. 승용아. 그래. 한번 해보자. 승용이가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피했습니다. 반격했습니다. 주먹이 승용이의 얼굴에 박혔습니다. 승용이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자세를 잡았습니다.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는 빗속에서 싸웠습니다. 주먹과 발, 몸통과 머리, 훈련소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승용이도 실력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훈련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절실했습니다. 은성이를 위해, 순이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이겨야 했습니다. 몇 분간의 격투 끝에 승용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끝이네, 승용아. 넌 배신자야. 아니네. 나는 사람으로 돌아온 거네.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그때였습니다.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정보원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국가정보원입니다. 승용이와 그의 부하들이 체포됐습니다. 박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한철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차승용과 그의 일당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한철호 씨, 이제 당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은성이는 안전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조사는 3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제 과거, 제 임무, 제가 북한에서 한 일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특수부대의 훈련 방법, 난파 공작의 실태,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한철호 씨, 당신은 왜 임무를 포기했습니까? 아들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강남역에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공작원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명령에 따라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된 후 변했습니다.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2014년 1월이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갑수 씨도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한철호는 북한 특수부대 소속 공작원으로서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했으며 테러를 계획했습니다. 비록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입국 등의 죄로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1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변론했습니다. 국선 변호사였지만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진하여 정보기관에 신고했으며 북한 공작원 체포에 협조했습니다. 또한 테러를 실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막았습니다. 이는 충분히 참작할 사유가 됩니다. 판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일어섰습니다. 예, 판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무기로 키워졌습니다. 느끼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명령만 따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아들의 눈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사람이라는 것을요.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불법으로 입국했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인정합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제 아들 은성이를 돌봐주십시오. 은성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은성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한철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진 신고했고 국가안보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앞으로 5년 동안 준법하며 성실히 살기 바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섰을 때 갑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하네, 철호 사장님. 이제 은성이 데리러 가야지. 예.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갑수 씨의 조카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성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은성아. 과학 안 왔습니다. 5개월 만이었습니다. 은성이는 더 컸습니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 이제 같이 살 수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아버지가 약속해. 은성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저는 여전히 종점의 장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갑수 씨는 5년 전에 은퇴하셨고 이제 제가 가게를 맡고 있습니다. 은성이는 16살이 됐습니다. 키도 크고 건강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꿈은 의사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아버지처럼요. 아버지도 사람들을 도왔잖아요. 은성이는 제 과거를 압니다. 모두 말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해해줬습니다. 아버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현명한 아들입니다. 순이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계속 알아보고 있지만 평양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순이도 이곳에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승용이는 현재 복역 중입니다.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끔 그를 생각합니다. 친구였던 사람, 하지만 다른 길을 걸은 사람. 오늘도 해장국집 문을 엽니다. 새벽 5시 첫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예전에는 어색했던 그 말이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손님들을 맞고 해장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합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오후가 되면 은성이가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아버지, 오늘 시험 잘 봤어요. 그래, 잘했다. 아버지, 저녁에 뭐 먹어요? 아버지가 김치찌개 끓여줄까? 좋아요.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둘이서만요.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밤이 되면 가게 문을 닫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빛납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순이가 있습니다. 순이,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이것이 제 삶입니다. 북한 특수부대 공작원에서 이제는 해장국집 주인이 된 한 남자의 삶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이 삶이 제게는 최선이었습니다. 은성이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이 일상으로. 그것이 저의 새벽의 기항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무기에서 사람으로 돌아온 여정.